6.25 전쟁이 개전한 게 6월 25일, 북한이 서울을 점령한 게 6월 28일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7월 1일이 돼서야 북한은 한강을 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3일, 도대체 뭐 하고 있었거냐? 왜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았는가? 서울 안에서 인민재판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서울이 여기 있으면요. 전방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최우선 목표가 서울 함락이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북한에 2군단이 있습니다. 2군단이 있는데 2군단의 목표는 강원도 중부정선에 춘천과 홍천 지역을 점령해서 서울의 우측을 어쨌든 점령하고 전방에서 내려오는 북한군이 이 서울을 점령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때 북한군 2군단은 이쪽으로 내려와서 중부전선을 돌파, 수원을 점령해서 이 수원에서 어쨌든 아래쪽으로 먼저 북한 2군단이 내려오고 아래 위에서 국군을 포위해서 국군의 90% 이상을 전멸시키자라는 게 원래 계획이었던 겁니다. 만약 실제로 그 계획대로 북한이 중부전선을 돌파, 수원을 국군보다 빨리 점령, 그랬으면 실제로 국군의 90% 전력은 이미 끝난 거고 거기서 6.25 전쟁은 끝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한강을 넘었다라고 하면 실제로 7월 1일에는 조치원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치원 대전 위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리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군은 전열을 재정비할 틈새도 없이 미국이 개입하기도 전에 정말 북한의 처음 목표대로 전쟁이 끝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왜 3일을 못했냐? 바로 춘천 지역에 김정호 장군이 이끄는 육사단이 춘천 지역에서 무려 3일 동안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냅니다. 사실은 이 초반에 국군 전력 중에서 가장 전투를 잘했던 사단이 국군 육사단이거든요. 나중에 김일성도 남한에는 그저 육사단밖에 없구만 기래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때 국군이 그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춘천 전투에서 국군의 전사자가 400명 정도 되는데 이때 북한군 2군단의 사상자가 7,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전투를 잘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처음 계획대로 서울을 함락시키는 최전방 군대와 그 다음에 중부전선을 돌파하는 2군단이 수원에서 국군을 포위해서 섬멸하겠다는 계획을 춘천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군한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면했던 상황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당시 이미 한강 이남으로 국군이 다 와야 돼서 지금 피난한 상황에서 당시 경기도 시흥에서 김홍일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홍일 장군이 이분이 독립운동가 출신이에요. 이 김홍일 장군이 원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셨던 독립운동가 장군이고 더군다나 이분은 중국 국민당 군대의 사령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인인데 중일전쟁 당시에 일본과 중국이 싸울 때 중국의 국민당 군대를 국부군이라 그래요. 국부군 투스타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많은 병력을 지휘했던 유일한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김홍일 장군이었는데 이분이 당시 최병덕 초공참모장을 찾아가서 나에게 권한을 달라. 라고 해서 경기도 시흥에서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를 만들고요. 지금 다 와해됐던 국군들을 후퇴하고 있는 한강을 넘어온 부대를 경기도 시흥에서 수습해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시흥지구 전투사령부가 우리나라 최초의 군단인 1군단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일이라는 그 춘천지구에서 벌어진 시간 동안 우리 국군은 경기도 시흥에서 완전히 와해된 다시 국군 병사를 다시 재편해서 새로운 부대를 수습해서 한강 이남에 방어선을 구축해서 북한의 남진을 일주일 동안 막아내게 됩니다. 전쟁에서는 하루라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패퇴한 병사들을 다시 수습해서 새로운 부대를 편성해서 방어선을 만들어서 계속 우리가 실제로 지연전을 돌입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연전이라는 그 전쟁의 개념이 뭐냐면 한마디로 한 줄로 이거예요.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얻는다. 이게 지연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계속 북한과 맞서서 후퇴를 내도 전략적 후퇴를 계속하면서 일부러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벌 동안 뭐였냐? 유엔군이 도착할 시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사실은 아까 이 에치슨 선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북한이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 북한의 생각과는 달리 6.25 전쟁이 터지자마자 바로 다음 달인 6월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돼서 북한의 침략을 규탄하고 북한의 전면 철군을 요구했고요. 바로 이어서 6월 27일 날 결국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죠. 여기서 유엔군의 파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유엔군이 대부분이 미군이죠. 이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도착하는 시간을 벌려면 지연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워낙 북한군의 공세가 엄청났고
북한이 연전연승하는 거의 대부분 이기고 있는 기세를 달려서 순식간에 실제로 낙동강 전선까지 어쨌든 이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앞에 있었던 춘천지구 전투의 승리나 아니면 지금 경기도 시흥에서 다시 국군을 재수습했던 이런 일이 없었으면 낙동강 전투는 애시당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전략적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어쨌든 노력한 결과였다. 1950년 8월 1일 날 이미 낙동강으로 국군의 전세가 밀렸습니다. 6.25 전쟁이 개전한 지 꼴랑 40여일 만에 한반도 전체 영토의 10분의 9가 북한군에게 넘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전세가 밀리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부산 같은 큰 항구를 밀리게 되면 군대는 상륙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유엔군이나 미군의 군수 물자나 인력이 본격적으로 개입될 틈도 없이 이미 전쟁은 끝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 국군의 구세주로 나타났던 사람이 워커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미 8군 사령관이었던 워커 장군이 등장해서 유명한 연설을 해요. Stand or die. 그러니까 버텨라. 버티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거기서 죽어라. 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낙동강 전선을 사수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이제 기회가 없다. 여기가 마지막이다. 라고 하고 실제로 워커 장군이 이 낙동강 전선을 지휘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낙동강 라인을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워커 라인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워커 라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낙동강 전선에서 모든 국군 병사와 미군 병사를 동원해가지고 북한군의 어쨌든 이 공세를 저지하게 되는데 가장 극심했던 게 8월 중순과 하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 낙동강만 넘으면 드디어 이제 부산까지 점령할 수 있다라고 했고 실제로 김일성이 계속 부산으로 빨리 진격하라고 명을 내렸기 때문에 북한군의 공세가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우리는 인력도 모자랐고요. 물자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국군 병사만으로도 안 되니까 수많은 장정들이 바로 징집돼서 며칠 동안만 군사훈련을 받고 총 쏘는 훈련만 받고 낙동강 전선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투입되게 되고 그것도 인력이 모자라니까 이때 학도병 많게는 10만 명에 가까운 학도병을 다 징집해서 낙동강 전선에 돌입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힘들었던 상황이 1950년 8월 달부터 9월 중순까지 낙동강 전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얼마나 치열했냐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 참정용사이자 당시에 돌아가셨던 서울의 동성중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동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동성중학교와 동성고등학교가 같이 붙어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모교나 마찬가지인 곳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서울의 동성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당시 이육은 선생님의 글이 남아있습니다. 학도병으로서 포항전투에 동원이 됐었거든요. 거기에 어머니에게 쓰는 편지가 있어요. 어머니, 오늘도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앞에 적들은 팔도 떨어져 나가고 다리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참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제 전우들은 이곳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 언젠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적군이지만 우리가 도대체 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같은 피를 나누고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나눠져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 집에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상추쌈을 먹고 싶습니다. 그 옹달샘에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물을 마셔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전 꼭 살아서 돌아갈 겁니다. 이 편지를 남기고 포항에서 전사하십니다. 사실은 이 편지가 배경이 돼서 나온 영화가 오래전에 포화 속으로라는 영화예요. 참전 용사로서 학도병으로 참전하셨던 고 이육은 선생의 편지에서 거기 이제 모티브가 되었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하나만 봐도 얼마나 전투가 낙동강 전투 때 치열했는지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낙동강 전투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전투는 칠곡의 다부동 전투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낙동강 전선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바로 이 가운데선인 대구였습니다. 대구 바로 위에 붙어있는 도시가 칠곡군이거든요. 만약 이 칠곡을 넘어서 대구를 뚫어버리게 되면 순식간에 부산까지 함락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인민군이 가장 많이 공격했던 곳은 바로 다부동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게 되면 다부동 지역은 그 마을 주민이 300명밖에 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을과 낮은 산이 있는 그 동네에 그 다부동이란 고지를 두고서 8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북한 인민군과 대한민국 국군 간에 정말 치열한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참전 용사들의 기록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너무 사세가 급박하다 보니까 무조건 지금 총 쏠 수 있는 사람을 계속 지금 전투에 투입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전투가 끝나고 오면 그 부대 중에 30%가 사라져 있었다. 다음 날이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지휘관들이 자신 부대원들의 이름을 알았지만 전투 한번 끝나고 오면 30%가 또 사라져 있는 상황이라 나중에는 얼굴만 본 적 있는 거지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입시켰다고 나옵니다. 정말 치열했던 전쟁이었어요. 거기서 수많은 국군 병사들이 산화하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시체로 다부동이라는 이 고지 주변이 다 얼룩졌던 상황이었고 국군이든 인민군이든 너무나 시체로 가득 차서 시체 썩는 내가 진동하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왜냐? 여기가 뚫리면 국군은 끝이다라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당시 국군 1사단장이었던 백선엽 장군이 자기가 선봉에 서면서 내가 돌아서면 나를 쏴라! 라고까지 했을 정도로 상당히 치열했던 전투가 바로 칠곡의 다부동 전투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군 생활을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에서 감식병을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전국 산야에서 수많은 국군 용사들의 이 유해가 발굴되고 이제 유가족 품에 돌려드리기 위해서 신원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70에서는 매년 국군 전사의 유해들이 상당수가 발굴이 됩니다. 제가 한창 군 생활을 하고 있던 게 이미 2010년 정도 무렵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1000여 구가 발견된 국군 용사 유해 중에 실제로 200여 구 이상에서 300여 구 이상이 이미 칠곡 지역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만큼 국군 전사의 유해가 많이 나왔던 건요. 그만큼 그곳이 정말 치열했던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 때 그 군가가 하나 만들어져요. 군가 제목부터 정말 치열해요. 전우야 잘 자라요. 1950년에 유호 선생이 작사하고 박시추 선생이 작곡했던 그 전우야 잘 자라는 군가가 있습니다. 4절까지 있긴 한데 제가 1절을 잠깐만 보면 1절이 이렇게 나와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구를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자라 가사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당시에 낙동강 전투에서 얼마나 전세가 힘들었는지 꽃잎처럼 떨어간 전투 그리고 전우들 그 시체를 넘고 넘어야 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2절 가사에 보면 끝에 뭐라고 나오냐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그러니까 잠깐 쉬는 시간에 담배를 같이 폈는데 전투가 끝나고 났더니 전우가 사라진 겁니다.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치열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목숨을 걸고 우리가 국군 병사는 물론이고 학도병도 증원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미국도 열심히 도와주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세를 반전시켰던 전투가 1950년 9월 15일 날 맥어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안건이 있었어요. 차라리 미국의 정예병력을 갖고 낙동강 전선을 뚫고 나가자라는 계획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예상되는 피해 인원이 10만 명이었습니다. 10만 명이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차라리 적의 가장 약한 부분인 허리를 뚫자라고 하는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월미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7만여 명의 국군 전사와 그 다음에 실제로 미군 병사 유엔군들이 상륙하게 되면서 전세를 반전시키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인천으로 올 거라는 예상을 나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인천에 병력을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 낙동강 전선에 총 공세를 계속 펼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유도 없었고 더군다나 낙동강과 북한은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보급로도 계속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에까지 병력을 둘 수 없는 상황에서 바로 우리가 그 허를 찔렀던 것이 인천 상륙작전이었고 실제로 인천 상륙작전은 확률이 몇 분의 몇이었는지 아십니까? 5,000분의 1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은 미국의 지휘부들도 맥아더가 했던 인천 상륙작전을 반대했어요. 우리나라 그 서해바다의 특징이요. 조수간만의 차가 큽니다. 조수간만이 뭐죠? 밀물과 썰물의 차이예요. 무려 9m예요. 그러니까 밀물이 들어왔을 때는 바닷물이 많아지니까 바닷물이 9m가 높아지는 거고요. 빠져나가게 되면 9m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가 발달하게 되면 갯벌이 발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갯벌에 상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움직이기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어려웠던 작전이 인천 상륙 작전인데 그거를 성공시켰던 것이 바로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이었다. 그리고 그걸 기세로 해서 결국 9월 28일 날 우리가 드디어 서울을 빼앗긴 지 3개월 만에 다시 서울을 탈환하게 되면서 전세를 다시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